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또 당 차원의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순방 매우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성과를 자평하면서 미사일 지침 끝낸 것, 우주산업 발전을 열게 됐다. 그리고 백신 협력, 미국의 뜻깊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만약에 정부에서 검토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이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한미가 같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 때도 한미연합훈련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여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윤경호 의원, 저렇게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정당 대표들 불러서 설명하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훈훈한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청와대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좀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이 오찬 회동 제안했을 때는 일거에 거절했죠. 예. 이번에는 응했습니다. 예. 통상 대통령이 정상 외교 활동을 하고 와서 여야 대표들을 초치했을 때는 웬만하면 다 응했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그런 거고요. 그러나 어저께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당대표 대행이 아주 날선 입장을 몇 가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일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겠다. 주로 백신 얘기에 초점을 뒀고요. 한미동맹 얘기하지만 기업들이 44조 원 투자한 거 그거 담보로 우리가 얻은 게 뭐 어음밖에 더 되느냐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럼 뭐 좀 이따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야 당대표가 대통령과 만난 게 지금 1년 3개월, 예. 작년 2월이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제가 물었더니 2시간 조금 넘었더라고요. 2시간? 예, 122분 걸렸답니다. 예. 정확히 오찬까지 겸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이번에 가서 강화하고 돌아왔다. 나름대로 성과가 예. 있었다. 또 미사일 지침 폐지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실제 그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백신 문제에 대한 아쉬움 이걸 얘기했으니까 예. 어찌됐든 양쪽이 조금 평행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저는 마지막에 끝날 때 대통령이 앞으로 여야 간에 거기다 정부까지 포함해서 예. 상설 협의체 만들자. 저는 이 제안한 게 정권 말기에 지금 불과 11개월 남았습니다만 예. 그게 만약에 야당에서 수용을 해서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이루어진다면 뭐 여야를 떠나서 이 국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예. 그게 조금 눈길이 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도 이렇게 여야 만났을 때 여야정 상설협의체 얘기했는데 잘 안 되기는 했어요. 뭐 물론 안 됐습니다. 야당이 예. 그걸 뭐 그렇게 성큼 받을 만큼 되지 않고요. 또 그게 그것도 야당이 나와서 뭘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그렇습니다. 자주 받아들여지려면 예. 그만큼 막후에서 물밑에서 실무 접촉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여야 간에 다른 데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오가지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렇죠. 부르는 걸로 야당이 응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최수영 평론가 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이렇게 그 초청해서 간담회 하는 것도 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간담회 하는 것 차 마시면서. 네. 근데 이렇게 오찬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예우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차담 형식에 그치는 것과 이렇게 오찬 간담회라는 거는 이제 내용면이나 예. 준비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들인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방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치 여야가 공이 어쨌든 굉장한 성과는 있었다라고 아쉬움은 나름대로 표현했지만 그렇게 한 어떤 방미 성과를 이렇게 설명을 국민에게 다시 드리는 형식인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여야 대표를 부른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 지가 작년 2월 28일 코로나 때 한번 하시고는 예. 이게 1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소통의 자리들이 조금 더 다양했고 자주 있었어야 사실은 그것이 국민들 눈에도 비춰지는 것도 소통이지만 또 야당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화답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다만 그런 점에서 조금 이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한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야당도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나름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 초청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아무래도 네. 이제 대통령이 이런 그 모임 갖는 거 참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철이 정무수석 간 뒤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당 대표 또 야당 인사들 불러서 만나는 것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느껴지죠. 뭐 섬세한 정무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박영준 시장 당선자와 예. 이렇게 식사를 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조금 좀 더 조율을 해서 예. 좀 흔히 하는 갈등 상황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좀 특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이제 권한대행이죠. 예. 대표 권한대행이 실망이 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저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이제 이 북한 문제나 통일 외교 문제는 통 크게 그냥 칭찬해주고 넘어가도 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꼭 좀 트집을 잡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뭐 좀 한두 가지 좀 여기 방송에 나온 것 중에 빠진 게 있다는 그 네. 느끼게 드는 게 뭐냐면 성김 예. 특사를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면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시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예. 이 과정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밖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진전된 노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예고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이 여야 대표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는 오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이제 44조 투자해주고 뭐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이제 흔히 하기에는 우리가 군사 안보적 코드에는 참여하지 않지만은 경제적인 코드에는 참여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 기업이 거기에 44조를 투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코드가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인도까지 가는 이 하나의 안보 체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보증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경제적 성과입니다. 비판받을 것이 아니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손해 보면서 투자하는 일이 세상에 그럼요,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아니, 좀 그리고 그렇게 요즘에 좀 뭐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안 하죠. 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칭찬할 거는 좀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학의 변호사 저렇게 만나는 모습 보면 국민들 참 좋아하잖아요. 네, 좀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내년 3월에 대선이니까 한 연말 되면은 이 갈등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좀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목소리. 오늘도 가장 전 인상적이었던 게 뭐 백신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문제 이 문제는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공개됐는데 특히 이제 여영국 그 정의당 대표가 예. 정의당만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반복되는 산재로 인해서 네. 얼마 전에도 고인 이선호 씨가 굉장히 안타까운 뭐 사망 소식이 예. 있었는데 이 산재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 그것도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모습들은 어떤 국민의 한 부분에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기화해서 특히 이제 대선 직전까지 자주 만나서 좀 얘기 듣고 또 예. 대책을 개선하고 이런 모습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5당 대표니까 또 각자 자기 당의 색깔을 드러낼 있죠. 수 있는 예, 남북 그런 관계만 발언들 해도 하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김기현 원내 대표대행이죠. 대표대행과 소영일 대표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쪽은 이제 북한 인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은 빨리 남북 대화 개선을 뭐 이렇게 좀 촉구하고 있고 이런 모습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예. 다른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역시 백신 문제를 놓고서는 야당 대표들 대통령을 향해서 약간 쓴소리를 냈지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백신 문제를 놓고서 대통령에게 김기현 원내대표 백신 스와프가 안 돼서 아쉽다. 그리고 실질적인 물량 확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기술 이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 백신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백신 문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까? 백신 스와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문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신 확보, 그다음에 또 특히 메신저 RNA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런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 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시정 부대변인, 야당 대표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뭐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안철수 대표 백신 만들어 보신 분이지 않습니까? 좀 다른 백신이지만. 다른 백신입니다만은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복제학 기술이 전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기술 이전이겠습니까? 기술 이전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에 공기 생산 체계에 들어간다면은 그것이 허락된다면은 우리 하는 말로 쉽게 하는 말로 조립한 거 이제 뭐 조립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약품이니까 풀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수준이. 제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고 하다. 그렇죠. 네. 이제 그냥 원천 기술 개발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하는 말로 뜯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생산 기지로 택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백신 협력이 최혜국 수준으로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당장 백신이 뭐 몇백만 개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뭐 백신 보급률을 떠나서 사망률이 전 세계 꼴찌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신이라든가 외교 문제 이런 걸 가지고는 그냥 칭찬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의당처럼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이런 걸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자기 색깔을 좀 분명히 하는 그런 좀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목소리와 더불어서 최소한의 공통 부문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경호 의원 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통령 미국 가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뭐 한미 백신 스와프 체결할 수도 있다. 또 상당한 양의 백신 들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엔 가가지고 도장만 딱 찍으면 들어올 거다 하는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특히 외교부 장관이 백신 스와프에 관해서 그 이전까지는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방미 직전에 또 약간 말을 바꾸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백신 스와프라는 게 지금 물밑에서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했죠. 예. 그러나 스와프라고 하는 건요. 이제 흔히 말하는 통화 스와프에서 생기는 개념이긴 한데 양쪽이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맞바꿀 수 있는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그렇죠. 맞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백신은 미국이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개별적으로 스와프 형식으로 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언만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백신은 미국의 전략적인 통제 물자에 들어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가서 한국을 전략적인 통제 물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만약에 얘기가 나왔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일부분이 이제 우리 군 장병들에게 55만 명에게 주겠다. 이거는 사실 새로운 뉴스인 거죠. 그러나 저는 백신 스와프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거보다는 백신 허브라는 개념을 대통령이 얘기했고 실제로 백신 허브가 앞으로 가동이 된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봅니다. 왜냐? 백신 스와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우리가 1차 접종, 2차 접종에 당장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작전이라면 백신 허브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에서 백신이라는 게 한 번만 맞아서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건 뭐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의학계 예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면 우리가 백신 허브라는 그 전체 캐터고리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건 더 큰 의미가 예. 있을 수도 있다.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SK바이오나 삼성바이오가 직접 생산을 하면요. 백신은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현지 생산 국가에 나중에 공급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는 예. 게 관행적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안전장치나 교두보를 마련을 한 거고 또 그런 게 바로 백신 허브인 거고 백신 허브가 또 더 범위를 넓히면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에 예. 액션 플랜 안에도 이게 들어있는 개념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쿼드에 발을 걸쳐놓은 거에도 예. 또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수정 평론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때 약간 좀 삐끗했던 한미동맹 복원 네.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백신 동맹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것은 평가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지적,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과도한 기대치를 갖게 했다는 건 저는 이 정부 실무단에 저는 약간 전략적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은 미국 우리가 대통령께서 가기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외교를 펼치겠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좀 개도국이라든가 후진국엔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갖게 된 거고, 그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불을 사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만 높여놨지 사실은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을 한국은 경제 선진국인데 한국에 주는 거는 조금 여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정말 어려운 개발 도상국이라 후진국에 지원하는 게 그게 인도주의적 성격에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수합 체결하고 가자고 했다면은 저는 그건 벽을 문이라고 미룬 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데 정교하고도 치밀했던 사전 준비 없이 가서 안 됐구나 하니까 괜히 기대치는 높여놨고 결과는 없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55만 명 미군과 같이 생활하는 한국군에게 주겠다라고 최소한의 명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사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치밀하게 했었어야 빛이 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백신 동맹 허브 성격의 예. 그런 좀 큰 틀의 협상을 체결하고 온 것은 상당히 평가받아 마땅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백신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스와프 부분은 사실은 아까 이제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은 좀 너무 기대치를 높인 탓은 네. 있는데요. 지금 뭐 야당의 비판은 뭐 경청할 가치는 있지만 지금 왜 A+ 학점을 못 받았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한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다만 그것이 A+이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최소한도 뭐 일단 군 장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백신 허브 문제 이런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이게 한 발짝 나갔으면은 그래도 뭐 A-냐 A0냐 뭐 이 정도는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하게 주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우리 한국군 55만 장병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지난번에 국민의힘 백신 사절단이라고 미국에 갔지요. 박진 의원, 최영도 의원 두 명이 갔는데 박진 의원이 그거 우리가 상당히 예를 쓴 결과다. 방미단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45만 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에 대한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안전과 또 한미 연합 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 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 외교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박지정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노력의 결과는 저는 뭐 칭찬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데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해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본인들이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미국이 55만 명분의 한국군에 대해서 백신을 주는 것은 미국이 선물을 그냥 줄 수 없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주한미군과 연합훈련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국내 정치용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왜 한국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공짜로 그냥 백신을 줘?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연합훈련하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데 주한미군하고 연합훈련하는 한국군이 몇 명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몇만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선물을 주는데 그걸 국내용으로 한 건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또 우린 또 국내 정치역으로 또 내가 노력해서 됐다 이렇게 한 게 약간은 좀 그래도 좀 좋은 일의 코미디라서 좀 화이트 코미디로 좀 좋게 봐드리겠습니다. 예, 또 그 기억이 나는군요. 지난번에 그 방미 사절단보다 먼저 미국에 갔던 황교안 전 대표 있죠. 황교안 전 대표 한국 백신 지원 우선순위로 논의하겠다 해리스 부통령이 발표를 할 때 방미의 결실이 확인됐다. 큰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치사를 위한 게 아니다. 공치사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최수영 평론가. 네. 저런 말을 과연 국민들이 정말 잘했어. 저 사람들 덕택에 됐어. 이렇게 얼마나 믿을까 싶은데요. 전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정치 재개의 첫 스케줄이 방미였다는 게 저는 그것도 스텝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국민과 소통하는 걸 했었어야지 지금 백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황교안 전 대표가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전직 야당 대표 의견을 미국 조야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또 그것을 무게중심을 가지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를 종합한 그런 결과고 또 어쨌든 우리 정부가 노력을 했고 또 이번에 가서 박진 의원이나 최영두 의원 정말 장시간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와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거는 미국의 의원들도 인정을 하지요. 예. 그런데 저렇게 황교안 대표 같은 전 대표가 가서 뭐 노력을 했은 거 제가 그걸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은 저렇게 숟가락 얹게 노골적으로 나선 것은 과연 국민들이 과연 그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 재개에 얼마나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줄까 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숟가락 얹기. 그래요. 윤경호 의원 사실 뭐 야당 노력을 폄하할 이유 없고 또 충분히 평가할 만하지만 그 표현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느닷없이 해리스 부통령 얘기에 대해서 그 뭐 내가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예, 그 이제 문화예술계의 숟가락 얹기 원조가 영화배우 황정민 씨다. 혹시 아세요? 예, 수상소감에서. 예, 최근에 어느 컬럼에도 또 인용이 됐던데 수상소감에 황정민 씨. 황정민 씨 얘기가 전 생각이 나서요. 지금 뭐 두 분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박진 의원이 스스로를 먼저 낮추면서 얘기하는 게 더 돋보였을 텐데 그 정도의 연륜은 저는 된 분으로 봤는데 조금 욕심이 과했다 싶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진 의원이나 최영두 의원이나 미국 쪽에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가서 의원들, 상대 의원들 만나는 의원에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백신 사절단이라고 이름 붙인 거 그거 좀 아쉽다 그런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와서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황정민 씨의 숟가락 올리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네. 이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세대 교체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신진 돌풍도 그렇지만 내년 대선 과연 젊은 층 표심을 누가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겠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국민 이미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청년층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주당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는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내로남불, 무능, 거짓말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거지요. 파랑색, 내로남불, 진보, 문재인, 무능, 거짓말. 글쎄요. 박진영 부대변인. 네. 더불어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런 것들이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뭐 과거에는 뭐 차라리 뭐 좌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 또 젊다, 싸가지 없다 이런 비판도 과거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 15년 전입니다만은. 근데 갑자기 굉장히 그 노쇠한 듯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뭐 제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좀 비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런데 저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50보 100보는 다르다. 예. 국민의힘이 50점이면 그래도 우리는 60점 되지 않느냐. 아. 이렇게 자꾸 이제 국민의힘과 경쟁하고 미래와의 우리가 경쟁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좀 스스로 좀 반성도 좀 해보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176석이 주는 초식 공룡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보통 이제 상임위 열심히 가고 지역구 열심히 다지고 그럴 뿐이지 지금 스타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스타 정치인이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현상 좀 뒤에 다룬다고 합니다만은 이준석 최고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방송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중정치인의 이미지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 1등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황골탈퇴하는 네. 그런 또 미래지향적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이 민주당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는가를 했을 때 상당히 달라진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19년 8월에 똑같은 조사를 해봤고요. 올해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거죠. 23.7%. 그리고 친북, 그리고 뭐 무능, 내로남불 이런 것은 사실 뭐 거의 1% 이하니까.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 떠오른다는 것은 7.9%밖에 나오지 않고 2등이 내로남불, 3등이 무능이 됐으니 민주당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달라진 것은 분명한 거죠. 특히 요즘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젊은 층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들었던 얘기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제목이 민심경청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정유라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두고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도 말라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젊은 당대표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칫 민주당이 이번 상황에서 어떤 청년 전략에 대한 그런 승기를 빼앗길까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무조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당신이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이제 제대로 우리의 뜻을 이해하는 거라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한규 변호사, 청년들이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봐요. 사실은 뭐 저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예를 들면 적어도 보궐선거 전에 좀 경청을 하고 했으면은 좀 보궐선거 결과가 이 정도로 참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뒤늦게라도 이제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비판 지점을 뭐 경청하고 움직이는 자세는 좀 칭찬받아 마땅한데요. 특히 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아주 급상승했다. 예. 사실은 결국은 민주당 이미지는 내로남불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젊은층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그 2년 사이에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도 있었지만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국민들에게 부동산 규제한다 하고 놓고는 자신들은 다 부동산을 뭐 여러 채 갖고 있다든가 심지어는 이 여러 채 집을 팔기 싫어서 공직이익을 사퇴한다든가 이런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요즘에는 또 요새 법조계에서 그냥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이성윤 검사장 뭐 공소장 유출됐다 해가지고 뭐 수사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러는데 불과 몇 년 전에 국정농단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 공소장이 정식으로 국회에서 공개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장관 탄핵에 큰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갑자기 불과 몇 년 사이에 유출했으니까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적어도 20, 30대들한테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경청해서 뭐 남은 대선 기간에 어떻게든지 바뀌는 모습이 보이면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좀 승산을 잡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또 재판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아주 그래픽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청년
국민들이 민주당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의인화한 게 있었죠.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제 민주당을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런 조사죠. 독단적이다. 말만 잘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이 떠오른다. 최수영 평론가. 저런 사람 같으면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이 전혀 안 가는 사람이죠. 아주 이중적이고 그다음에 결과는 내지 못하고 말만 많고 이런 건데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저희 지금 시사하는 바가 이제 총선 당시에 떠오른 이미지가 등대하고 촛불이었다는 거예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위선, 내로남불, 무능력.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이제 외신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 우리말을 그대로 한 이번에 그 10가지 단어 안에 들어가는 그 단어가 돼버렸는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관용어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 작년 총선 보니까 내부 갈등, 최순실 사태 이런 거 했는데 이번에는 리빌딩 추진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국민들이 조금은 이제 알아채 준다는 건데 저는 이번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 조사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FGI 조사라는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 그래서 계속 추적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효하고도 적확한 방식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거를 지금 해가지고 공개했다는 거죠. 사실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20, 30대라는 게 사실 이제 과거에는 선거 때만 잠시 소환돼서 마치 그분들이 그대로 얘기를 듣는 척하다가 선거 때 끝나면 다시 또 소멸되고 마는 그러한 일종의 하나의 도구 형식으로 취해졌는데 이번에는 대선을 1년 앞두고 본질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패배 원인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고 싶다는 저 노력의 반증이라고 보고 저런 것들에 대한 또 노력이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당대회 때 조금 변화의 바람들이 불기 시작하는 거니까 전 여야가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그 내년 대선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탈코로나 시대의 정치 지형을 추동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위안을 삼는다면 국민의힘과 조금 다른 점 하나 있지요. 민주당이 40, 50대 남성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50대 후반에서 70대 남성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고 엘리트주의, 꼰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 이런 걸로 위안을 삼아서야 되겠습니까마는 윤경호 의원 요즘 뭐 청년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하기가 더 뭐 거시기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만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그게 저는 가장 아팠을 거라고 봐요. 샤이 진보, 샤이 민주당 뭐 이런 게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 그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바로 이런 이유들이죠.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무능이라고 얘기한 건 부동산 정책이에요. 20대, 30대들은 벼락거지라는 그 한 단어로 이 정부의 지금까지 해왔던 4년의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심각한 결국 그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라는 게 내년 대선에서의 득표 전략 연결되는 거고 내로남불 역시 다들 금기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진영에서는 조국 사태죠. 결국 조국 사태가 진보 진영에서는 이 역사에 어찌 보면 이 지금까지 거둬왔던 성과가 상당 부분 뒤로 후퇴한 걸로 그렇게 내부에서는 진지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앞으로 어떻게 또 극복이 돼야 될 거냐. 여기에는 검찰 권력의 과도한 행사 이건 또 별개 문제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이 자격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SNS나 뭐 아니면 곳곳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했던 얘기하고 언행이 일치했느냐 뭐 이런 게 상징적이었었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따진다면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 전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또 그러면 안심하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닌 게 방금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꼰대 뭐 50대 70대 남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보수에 더 씌워지는 이미지는 부패와 비리가 반드시 따라다니거든요. 진보는 무능. 그러나 이 둘 다 오만이라는 더 무서운 비판이 오만이라는 더 무서운 비판이 따라다닙니다. 그것도 이번 조사했던 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오만 교만 어떤 경우에든 피해야 할 것이죠. 자, 이렇게 민주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에게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표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와중에 또 때 아닌 장유유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이 거세지요. 이러다가 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유유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세균 총리는 장유유서라고 하는 표현을 쓴 원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말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남의 당 선거에 참견하는 꼰대다. 어쩌다 장유유서를 말하는 정당이 됐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 발언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지요. 장유유서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해명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꼭 물론 나이로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아마 민주당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유유서라는 말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장유유서라서 그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들렸나요? 오늘 정세균 전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제가 어제 이게 실검 1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전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이 맥락을 무시하고 이걸 보도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오해를 좀 푸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은 사실은 사실과 다른 걸 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발언의 취지는 그 젊은 후보가 제1야당인 그 보수정당의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것은 큰 변화고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예, 자 속담 전문가 최수영 평론가한테 먼저 장유유서부터 한번 의미를 삼강오륜에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뭐 어른 순서가 이뭐 이게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뭐 칠거지약이 나오고 남존여비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맥락을 놓고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큰 정당이 과연 그러니까 젊은 저렇게 돌풍이 끝까지 이어질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장유유서가 나온 것은 사실은 이게 정치가 연공서열로 사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이제까지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뜬금없이 소환됨으로써 갑자기 이게 신구의 구도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가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지금 던진 화두가 굉장히 이른바 좀 헛스윙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린 거죠. 당연히 언론은 화제가 될 만한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기사를 만드는 게 언론의 속성인데 저걸로 내 말 오해했느냐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거꾸로 저렇게 되니까 민주당은 또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대척점에 설 수 있는 해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세균 전 총리가 그냥 해프닝이라고 했으면 별 문제 아닌데 오늘 조금 좀 무겁게 해석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저 얘기가 조금 더 파장이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은 문제지요. 지금 가뜩이나 청년 부분 2030 더군다나 국민의힘 신진 돌풍 이런 와중에 마치 자신이 이제 장유유서 발언 하나로 꼰대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윤경호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맨 처음 발언을? 예, 저는 뭐 맥락을 따지고 보면 정세균 전 총리의 얘기에 그래도 이해는 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태는 실컷 싸우다가 너 왜 나한테 반말했어라고 하는 약간 길이 빠져나가는 이런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장유유서 얘기를 할 정도로 정세균
전 총리가 꼰대가 중요하다 아니면 뭐 그만큼의 권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이미 지금 다 제기되고 있듯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이라는 36살짜리 젊은 당대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다 주목을 하고 언론이 주목을 하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살아있는 정치 집단은 아닌 거죠. 저는 장유서 얘기를 굳이 조금 뭐 옹호라고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요. 의회에서는 철저하게 미국 영어 단어로 시니어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선수. 결국 선수는 나이에 비례하게 돼요. 지금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 2번이나 하는 이유가 하원의원 중에 가장 다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수당을 차지하면 그 다수당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고요. 그 상임위원회 내에서 가장 선수가 많은 의원이 아무 이견 없이 무조건 위원장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또 원내대표, 그다음에 우리식으로 하면은 당대표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선수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정치에서는 장유서라는 게 통하는 게 미국 문화입니다. 그걸 뭐 꼭 옳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 장유서라는 이 논란이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컷 싸우다가 너 왜 반말했어로 이렇게 가는 거는 전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패널들 한번 평가를 들어봅시다. 옛날에는 우리 OX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윤경호 의원께서는 이번 발언 정석윤 총리 실언이다 아니다? 실언은 아닙니다. 실언 아니다. 최수영 평론가. 앞뒤의 맥락은 저는 실언이라고 실언이다. 네. 박진영 부대변인. 실언이라고 보기엔 그렇죠. 실언 맞아. 아니다. 네네. 왜요? 뭐 일단 뭐 맥락 자체가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전평 하듯이 이제 국민의힘의 권위적 질서가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이준석 관리하려면? 최고보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준석 최고는 그걸 맞받아서 장유서를 극복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맞받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뭐 격려한 상황 비슷하게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 맥락 흐름은 이해되지만 저는 이 장유유서 단어 나온 것 자체는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꼰대 이미지가 아주 강력하게 부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뉴스와이드에서는 실언이다 아니다 2대2로 승부를 못 가린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신의 돌풍이 거셉니다. 그런데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계파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참 볼만한 승부가 펼쳐지는가 했는데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구태 싸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왜 이런 계파 논란이 나왔냐 하면 이준석 전 최고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런데 특정 계파가 대표가 되면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영입해야 되는 윤석열 안철수가 오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준석 전 최고가 유승민 계파다 이렇게 지금 치부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층들 이준석 전 최고 계파주의에 몰두해 있다. 척결할 구태다. 이렇게 비난했고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비쳤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비전 발표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변해야 승리합니다. 우리는 청년으로 나아갑니다. 청년 30% 공천룰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내 주자들 경쟁력을 올려주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매력적으로 우리 당에 안심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그러려면 당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직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젊은 세대에게 보일 때 젊은 세대는 저희를 신뢰할 것입니다.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인 지혜를 이용해야 됩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예, 볼만합니다. 저렇게 젊은 층 그리고 또 중진 간에 이렇게 그래도 경륜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좋은데 여기에 이제 개파 논쟁에 끼어든 거지요.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준석 전 최고 지지도 그거 좀 믿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반 여론조사에서 높이 나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여론조사가 3번밖에 없었는데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여론조사가 무려 11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퍼뜨려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죠. 예,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그런 의심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 반박하는 의견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힘에 국민적 관심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미래를 가기 위한 전당대회를 낡은 편가르기나 갈라치기로 오늘 개판 논쟁을 벌이는 건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민주당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자들에게 말뿐인 혁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겉과 속이 같은 정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국민의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어때요? 좋았습니다. 예, 보긴 좋았는데요. 배 아프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그래요? 개판은 없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다 친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나경원 의원이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영남 쪽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차원에서 갈라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이 들거든요. 유승민 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조금 옛날 방식이죠. 뭐 예를 들어 뭐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최고에 대해서 이제 지지 의사 비슷하게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이준석 최고는 참 좋겠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도 지지하시고 유승민 의원도 지지하신다는데 참 여러 군데서 지지하시는데 참 당도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셨네 뭐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경륜을 내세우는 분들이 늘 밀립니다. 선거를 해보면. 폐기를 앞세우는 분, 개혁을 앞세우는 분한테 당내 선거에는 늘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이와 경륜이 있더라도 오히려 개혁성을 내세우는 것이 선거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영남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글쎄요. 지금 제가 저 신진 돌풍이 불기 시작한 뒤로 계속 여쭤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그래도 중진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수도권에 기반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좀 강성이기 때문에 영남에 있는 당원들에게도 어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당원들에게 좀 안타까움을 줬다. 뭐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최수영 평론가 궁금한 것은 지금 결국은 중진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근거가 본 경선에서는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가기 때문에 당심이 결국은 그쪽으로 갈 거다라고 근거를 제시하는데 당원은 국민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저런 신의 돌풍이 부는데 당심은 영향을 안 받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도 뭐 국민의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그 변수가 하나 있다면은 1차 컷오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3명의 탈락자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의 누구냐에 따라서 합종 연행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자기들이 낙선했지, 이제 자기들은 1차 컷오프 됐지만 이 세력의 움직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조직화되면은 전 상당히 그건 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이제 약간 변수로 작용하지만 지금 어쨌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어제 비전 발표해 보면서 뒷배경에 걸린 문구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였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 다니엘 핑크가 썼던 책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에서 아마 제가 보니까 차용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게 이 책의 주로 핵심이 내용이 그래요. 산업화 정보화 시대가 지나가고 스토리 공감 상상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이제 다니엘 핑크라는 저자가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책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제가 알기로 1, 2년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습니다. 자, 그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걸 백드롭처럼 뒤에 걸어놓고 개파 논쟁이 나온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그게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선거 캠페인이야 당연히 자기가 유리하게 구도를 만들려고 프레임을 짜는 건데 그런데 김은혜 의원 지적처럼 그게 갈라치기가 편가르기로 간다면 그게 새로운 미래입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돌풍은 이준석, 혹은 개인 이준석, 혹은 세대 교체 이렇게 짧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저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변화를 통해서 보다 근원적인 정치개혁과 대선 전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잘못 이해하고 오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개파가 있었으면은 저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겠습니까? 개파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자해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혁신의 기회가 오고 변화의 기회가 오는데 이 좋은 기회를 저렇게 걷어차는 듯한 캠페인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정말 본인들이 뒤에 백드랍을 걸었던 새로운 미래가 온다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맞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신의 돌풍과 개파 논란을 바라보는 윤경호 의원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진은 통상 조직 또는 세력, 이제 과거 정치 같으면 뭐 돈,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지금은 돈이 아니면 그동안에 자기가 거느렸던 사람 또는 따르는 사람을 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그 사이에 여러 자리를 거쳤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걸로 보상을 해준 걸 겁니다. 그게 아마 보이지 않는 굉장한 힘을 갖는 게 정당이죠. 신진은 이미지지 않습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부지런할 정도로 여러 방송 채널에 나와서 그동안에 본인의 이미지를 갈고 닦은 거죠. 그러나 그 이미지라는 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체가 좀 잡히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약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사실 돌풍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저 돌풍이 통하는 걸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비대위원장이 지난 1년간 지난번 선거 패배 이후에 총선 패배 이후에 당을 그만큼 바꿔놨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김종인 위원장의 노력으로 비대위 체제의 노력으로 국민의힘에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인가? 그건 제가 아직 답을 내지 못했어요. 예. 아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전략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거 보면 아직도 엘리트주의, 꼰대, 그다음에 50대, 70대 남성 이런 의인화된 그 이미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이미지만으로 쌓아 올려진 이 정치 기반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다. 예. 그게 이제 결국 내년 대선에서의 승부로 나타날 테니까요. 저는 어느 쪽이 어떻다라는 평가는 잘 못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신예들은 또 이미지 좀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김한규 변호사 지금 이준석 전 최고하면 꼭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지나치게 가볍다, 말을 너무 뭐 함부로 한다 이런 이미지도 좀 있긴 해요. 원래 사실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박근혜 키드 아니었느냐. 예. 그리고 뭐 당적 변경이 잦았다라든가 좀 이렇게 30대 젊은 그 정치인을 고려하면은 좀 이렇게 발언이 너무 세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사실 뭐 야당 대표 경선을 보면 저는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당 이전에 야당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이거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당보다는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 그리고 적어도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뭐 왜 이렇게 여론조사 많이 하냐고 막 항의하는 것 같은데 흥행이 되니까 여론조사를 한 거고요. 다만 이게 처음 이 신진 세력의 어떤 출발점을 보면 사실 김웅 의원이 맨 처음에 당내대표에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김웅 대표가 지지율이 거의 2위였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럼 사실은 뭐 어떻게 해서 보면은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이렇게 1위로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어떤 국민 뭐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당에 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상징적으로 워낙 또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거기에 좀 호랑이 등에 탄 꼴이 된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요 흥행은 성공한 것 같은데 나경원 여기 전 원내대표가 여기다가 아주 그냥 찬 얼음을 끼얹어 버렸죠. 이게 완전히 개파라 정치. 하여간 좀 흥행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다음 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후에 정치 선언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전혀 뭐 모습 안 보이죠.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줬는데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이런 그 지지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사견이라면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측을 했을까요? 맞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쯤에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을까. 순사견입니다. 그리고 뭐 제3지대하고 국힘당 입당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시기나 방법에 따른 그 로드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윤경호 의원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사견이라고 하지만 그 지지 모임 윤석열 전 총장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번에 뭐 33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임대표 정영상 전 동국대 현재 좀 명예교수 정영상 교수 법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공법 쪽은 아니고요. 다른 분야인데 그리고 이제 송상현 전 국제재판관 개인적인 인연. 전 그렇지만 이분들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을 옹립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는 그 이전에 무슨 당이라고 약간 나오다가 말았던 분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이제 정영상 교수가 사견이라고 얘기하신 게 어차피 꼬리표처럼 달려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금 여기 계신 이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정당에 관여하는 분들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혹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다른 분들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새로운 의견으로 보이진 않아요. 저는 그렇죠, 뭐. 오히려 반박을 하자면 여전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총장은 스스로가 지금 주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굉장히 한시가 급하고 아까울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세력을 조직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아직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죠. 최수영 평론가. 아까 한 매체가 메시지를 현충사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메시지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때요? 저는 한 매체가 보도했지만 굉장히 좀 근접한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충남 아산이라 하면 본인의 고향과도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현충사라면 이순신 장군을 바로 연결짓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본인의 상징 자본이 공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애국과 그다음에 이제 헌신, 그다음에 이런 위국 이런 것에 이제 중첩된 메시지를 거기다 넣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치를 시작한다면 어느 타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첫 메시지를 내느냐가 관심사일 겁니다. 그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초반
지지도를 굉장히 가늠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 매체 보도는 상당히 이제 좀 말하자면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저것도 추론입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정치 재개 시기가 지금 통상 아까 정 교수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예측하는 것이 이제 6월 초면은 이제 뭐 어떤 김호수 예. 총장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아마 총장직을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본다면은 6월 초순 6월 11일은 국민의힘 당대표. 그러면 6월 하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떤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포장지에서 어떤 내용물을 꺼내 드느냐. 그 컨텐츠가 굉장히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필요 충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가능성 높게 보는 현충사. 현충사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거 계속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란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습니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것,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본인은 뭐 직접 피의자 변론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총장이 됐을 때 이 사건 공소 유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적들이 나왔지요.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 한번 보시죠. 당시에 이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모습이란 말이죠. 옵티머스 라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제가 사건을 가려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 지지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장은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악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장 하실 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주문이 쏟아졌는데 그런데 김한규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는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일정 부분도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 크게 보면은 사실은 김호수 후보자께서 약간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차관 시절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사건이고요. 예. 이게 1조 이상의 피해를 입은 아주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법무부에 보고가 되죠. 보고가 되는데 차관을 뭐 이렇게 누락하고 장관에게만 보고되겠습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장관한테 직보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좀 쉽게 이해는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이 사건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건 명확합니다. 차관이었으니까. 그러면 나와서 뭐 이거 지금 본인은 뭐 라임 부실 판매를 혐의를 받고 있는 뭐 은행 사건을 대리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넓게 보면은 예. 그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어떤 사건의 범위 존재 포함되니까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럼 변호인을 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변호사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 검찰총장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차관 시절에 보고를 간접적으로 받았던 사건을 변호인을 하셨으면서 지금 라임이 다 마무리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수사를 검찰이 아직도 뭐 진행할 텐데 예.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그럼 나는 회피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론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이거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하게 후보자께서 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총장이 임명되고서라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이제 김호수 차관 시절에 이제 마치고 로펌에 이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내가 조금 맞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회피를 하는 게 더 옳았지 않았을까요? 그 오늘 안 그래도 뭐 점심 때 만난 변호사들이랑 뭐 얘기해 보면은 그냥 뭐 돈만 버는 변호사 하지. 돈 왜냐면 적어도 라임 사건 오티머스를 했다는 거는 그냥 이제 변호사에 전념하겠다는 거 아니었느냐. 설마니 이거 맡았으면서 그러니까 법 위반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내가 다시 이걸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적어도 법조 윤리로고 이해를 안 간다. 이게 좀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돌파가 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오늘 서민 교수 기생충학자죠.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그 내용도 잠깐 보시죠. 개혁이라는 게 이제 뭐 검찰의 그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그리고 뭐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이제 수사를 하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의 진정한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표 검찰 개혁은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권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아마 다른 분이셨겠지만 그분이 그 인선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분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정권의 마음에 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경훈 의원 오늘 서민 교수가 왜 나온 거죠? 글쎄요. 여야 간에 뭐 후보 참고인 채택 뭐 공방 거리고 버렸다가 어떤 분은 스스로 안 나오게 하겠다 그러고 저분은 아마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오겠다고 얘기해서 나온 걸로 아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로서는 저 자리에 서서 저런 얘기하는 거 좀 어울린다고 보는데 저분이 제가 알기에는 곤충학자인 걸로 알아요. 기생충. 기생충학자. 예, 기생충. 예. 기생충학자가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 물론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 가능하고 칼럼도 많이 쓰고 그러죠. 예, 뭐 좋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 뭐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도 국회에 가서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는 기록에 남을 텐데 그거는 어찌 보면 좀 뭐 너무 필요한 얘기만 좀 끌어가서 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또한 청문회 제도의 하나의 맹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